네,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진행하는 리빙랩 프로젝트 관련해서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주식회사 비지에코리아 대표로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좀 광범위합니다. 전체적인 개념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중심으로 실무 중심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아이템은 있으시고요. 이 아이템을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방송에서 멤버들이 아이템을 정해서 하루 동안 장사를 했던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요. 정준하 씨는 또띠아 아이템만 생각했고, 이 아이템을 실제 비즈니스로, 돈이 버는 게 뭐 목적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하루 동안 장사했지만 돈을 벌지 못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가격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원가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오늘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아이템은 아이템일 뿐이다. 물론 아이템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아이템 자체가 성공을 가르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을 비즈니스로 확장하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또 하나의 사례로 비슷한 아이템이지만 하나가 잘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갖고 있는 내부 자원이 달랐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름다운 재단에서 출발했던 아름다운 가게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쓰지 않는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증을 받아서 그것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재판매를 통해서 소외받는 우리의 이웃을 도와주겠다라고 사회적 기업 형태를 취했고요. 문턱 없는 밥집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문을 열었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소외받는 우리 이웃에게 맛있는 식재료, 유기농 식재료로 맛있는 밥을 해주고 싶다라고 출발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갖고 있는 내부 자원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기업은 지향하는 바는 거의 비슷했었어요. 사회적 기업이었고 판매하는 아이템들이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아름다운 가게는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잘 되고 있고 문턱 없는 밥집은 2012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걸 한번 들여다보면요. 아름다운 가게는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원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재료를 갖고 와서 이것을 생산을 하죠. 생산 과정이 맞춰지면 물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해서 없어지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는 이런 밸류체인 단계들을 거치는데 일반적으로 제조 단계에서 우리가 원가를 갖고 오는 부분에서 40% 정도가 넘어가면 이게 사업성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갖고 와서 생산을 해야 되고 이것을 판매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우리의 마진도 남아야 되고 아름다운 가게는 애초에 원가가 없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고요. 반면에 문턱 없는 밥집은 식재료 한 끼가 원가가 8,000원입니다. 원가가 8,000원이면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문턱 없는 밥집은 애초에 추구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은 자율가격제를 추구를 했어요.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뒤에서 좀 얘기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원가가 8,000원이면 최소 2만원 이상은 팔았어야 될 건데 자율가격제를 했어요. 그래서 문턱 없는 밥집은 사람들의 선한 마음에 저희를 도와주세요. 소외받는 이웃을 도와줄 거예요. 와 같이 사람들의 선한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의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름다운 가게는 애초에 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구조를 짜는 거죠. 고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했기 때문에 고정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턱 없는 밥집은 어쨌든 고정비가 나갔죠. 자, 전체적으로 아이템만 갖고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 아이템을 갖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전개할 건지를 꼼꼼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지금 우리 교환에서 보는 것처럼 고객이 지불한 가격보다요.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커야겠죠? 그래야 살 테니까요. 다른 한편으로 고객이 지불한 가격보다 우리가 만든 원가가 싸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인데요. 이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기업이 비즈니스가 갈 수 있는 방향성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싸게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비싸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이런 감성적인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많이 만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특정 계층, 우리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우리가 서비스 잘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물론 이제 비싼 게 차별화는 아니지만 좀 감성적인 요인으로 우리는 차별화를 통해서 조금 더 가격을 비싸게 판매할 거야를 차별화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보시면 원가 우위는 대기업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으니까요. 원재료를 1톤 매입해 놓은 거랑 1000톤 매입하는 것은 할인율이 다릅니다. 시제품을 1000개 만들어 보는 거랑 10만 개 만드는 건 할인율이 원가가 다르죠. 그래서 보통적으로 원가 우위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규모의 경제인데 규모의 경제는 대기업이 잘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반대로 차별화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뭐 명품뿐만 아니라 특정 카테고리에서 조금 더 포지셔닝이 좀 상향, 가격이 위쪽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뭐 명품군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만히 놓고 보면 신규로 들어가는 스타트업들은 벌써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그게 저가격이든 아니면 고관여 쪽으로 감성적 차별화든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틈새를 찾는 집중화 전략을 많이 취합니다. 거기에 비어있는 시장에서 채워지지 않는 니즈 혹은 고객이 아직 캐치하고 있지 못했던 그런 것을 제안을 해서 우리 편을 끌고 오는 이런 집중화를 하는데 결국 집중화라는 것도 시간이 흘러버리면 모든 차별화는 동질화되게 돼 있거든요. 같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힘들게 개발했지만 사실 한번 시제품이 나오면 이것을 역설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쟁자가 똑같이 따라하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별화는 동질화되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보면 기업은 차별화와 원가의 둘 중 하나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적인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인데요.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려고 가장 일반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볼 건데 요 세 가지를 먼저 잠깐 한번 정리해 가보겠습니다. 원가 우위와 차별화와 집중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을 좀 잠깐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원가 우위,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턱 없는 밥집처럼 자율가격제가 성공을 안 할 것 같지만 성공한 사례가 있다라 말씀드렸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인도에 있는 아라빈드 안과병원입니다. 이 닥터 V라는 의사가 한 40년 전에 인도를 갔는데 인도에서 가벼운 치료, 가벼운 시술이라도 받지 못해서 실명하는 사람이 인도에서 수백만 명이 넘는 것을 보고 내가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닥터 V라는 의사가 아라빈드 안과병원에 맥도날드에 있는 그리고 제조 시설에 있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병원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어떤 거냐면요. 환자들이 한 공간에서 수술받기 위해서 환자들은 누워있기만 하고요. 의사들이 서가지고 마치 공장에서 제품이 컨베이어 타고 흘러가듯이 의사들이 서서요. 찢는 의사는 찢고만 하고 옆에로 넘어갑니다. 그럼 또 다른 의사가 치료를 하고 꼬매는 의사는 꼬매기만 하는 형태들로 의사를 공장의 컨베이어처럼 만들어서 의사들이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어서요. 실제 환자가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받고 나가는데 20여 분 정도가 걸리고요. 전체 환자 절반이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율가격제예요. 낼 수 있으면 내고 내기 어려우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 더 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내줘요. 이게 작동할까 싶겠지만 아라빈드 안과병원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습니다. 원가 우위라 함은 우리의 마진을 희생하면서 싸게 파는 게 원가 우위가 아닙니다. 원가 우위는 우리가 싸게 팔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공정, 구조를 만드는 게 원가 우위인데요. 아라빈드 안과병원이 이런 것들을 잘해서 어쨌든 지금 인도 전역에 한 12개 정도의 병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되고 있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사이제리아라는 이탈리아 요리 전문점입니다. 무슨 식당에서 원가 위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보면 김밥 천국처럼요 메뉴가 많으면 조리가 표준화될 수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식재료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 회전율이 이 재료 회전율이 되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어 있는데 사이제리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전역에서 40년 넘게요 10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시간으로 그리고 표준화시켜서 진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자르는 요리사들의 시간을 체크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걸린다 라는 걸 체크를 해서 토마토를 자르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런 기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넣고 기계를 쭉 밀으면 토마토가 딱 동강나는 형태들로 해서 매장 안에서 요리하는 사람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실제 판매가 많이 있음에도 전체적으로 양질의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매장이 많으니까 규모의 경제를 추구를 하고요. 그리고 칼이 없어도 주방에서 아르바이트생들도 조리를 할 수 있는 조리의 단순화를 추구를 해놓고 그리고 식당들이 사실 요리사들의 어떤 이런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데 조리장이 없어도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전체 매장을 최적화시켜서 비즈니스를 해서요. 실제 이 샤이제리아라는 데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여러 가지 메뉴를 추구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가 우위를 하면 우리 마진을 희생하면서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돈이 벌 수 있는 공정을 만드는 것을 원가 우위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측면은 아까 차별화가 있습니다. 차별화. 우리 요즘 젊으신 분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프라이탁이 대표적인 거죠. 이 프라이탁 형제가 실제 그림을 그리는데 비가 오면 이 화방 도구가 젖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트럭의 방수천을 디자인을 해서 만든 가방이 프라이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쓰레기로 만든 가방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 프라이탁이 국내에도 서울에 3개 매장이 있고 제주도에 또 있죠.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업사이클링, 자연, 요런 최근에 ESG 관련돼서 좀 이슈가 많이 있는데 업사이클링 관련해서 사실 돈을 번 아마 최초의 케이스가 이 프라이탁이 될 건데요. 많은 분들이 들고 다닙니다. 가방 자체가 트럭의 방수천, 새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최소 5년 이상 된 트럭의 방수천을 갖고 오고 가방의 끈은 폐차한 자동차에서 안전벨트를 갖다가 만든 형태들로 가방이 100%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수제로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가방이 되는 거고 업사이클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가서 프라이탁으로 검색해 보면 다른 가방이랑 달라요. 프라이탁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포지셔닝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차별화에 성공한 케이스죠. 하나 더 프라이탁과 같은 계를 하는 파타고니아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암벽 등반을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한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 불렸던 이본 추나드가 설립한 회사고요. 최초에만 해도 이렇게 환경에 대한 이슈는 크게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본인이 암벽 등반을 하기 위한 행동들이 이 지구를 해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환경 지키는 거에 앞장서는 회사가 됐는데요. 파타고니아의 미션은 무려 지구를 지키자입니다. 지구를 지키자. 정부가 아니에요. 국제기구가 아닙니다. 일개 회사가 지구를 지키겠다라는 사명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죠. 국내에도 매장이 있고요. 제주도에도 매장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보면 이 지구를 지키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 매장을 가보면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못 지었던 그 건물을 그대로 매입을 해서 사실 추가적인 인테리어를 거의 하지 않고 기본 글자를 유지하는 형태들로 실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형태들로 매장을 구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성수동 매장도 이렇게 되어 있죠. 기존에 요즘 뭐 골목이라든가 이런 약간 예전에 레트로 이런 것들이 좀 뜨긴 하지만 기존에 오래 썼던 건물을 매입해서 인테리어를 최소화시켜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형태들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류라든가 신발, 뭐 등산용품 같은 것들을 파는데 앞에 프라이탑과 파타고니아를 입거나 들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스스로가 지구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차별화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죠. 자, 원가 우위와 차별을 얘기해 드렸고요. 이 비어있는 틈새가 있어요. 기존에 충족되지 않은 니즈 혹은 고객이 모르는 니즈를 찾아서 제안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을 하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영상을 한번 잠깐 볼 건데요. 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우리는 늘 걱정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당신의 생활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믿었거든요. 먼저 우리는 농산물을 잘 기르는 만큼 잘 고르기로 했습니다. 전국 곳곳을 발로 뛰며 가장 건강한 것을 찾고 하나하나 직접 먹어가며 정직하게 자란 농산물을 골랐죠.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건강한 농산물을 가장 신선한 상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방법 중 우리가 찾은 답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잠들기 전 주문한 상품들은 다음날 당신과 함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시간을 들여 건강함을 찾고 시간을 줄여 신선함을 살렸습니다. 수십 년의 농부의 노하우를 하루 안에 당신의 식탁에 올려놓기까지 우리는 오래 고민했고 마침내 그 답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찾은 우리의 답, 마켓컬리를 소개합니다. 네, 우리 뭐 많이 보셨던 마켓컬리인데 마켓컬리는 저녁 한 10시에 퇴근한 이 직장인이 다음날 아침을 해 먹어야 되는데 마트도 문을 닫고 뭐 장을 볼 수 있는 데는 없고 그래서 왜 새벽에 배송해 주는 데는 없는 거야. 새벽 배송을 처음 시작했죠. 그전에만 해도 새벽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었던 일인데 마켓컬리가 이렇게 앞에 있던 시간 그때는 이제 샛별 배송이라 불렀는데요. 새벽 배송 시장을 개척을 해서 실제 지금은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여러 가지 기회 요인들이 없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혹은 코로나 이런 이슈들이 마켓컬리의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데 좀 큰 도움이 준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이와 같이 기존의 사람들은 몰랐던 왜 새벽에 배송해 주는 데 없는 거야? 왜 새벽에는 장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비어있는 틈새를 찾아서 시장에 진입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앞에 얘기했지만 모든 차별화는 동질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아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동질화되게 되면 이 시장에 반드시 시장 사이즈가 커지면 대기업이 진입하게 되어 있죠. 기존 기업이 제공하지 못했던 이런 틈새를 찾아서 그것을 규모의 경제로 다시 끌고 가는 건데요. 자, 한번 다음 사례 우리 쓱배송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쓱쓱권의 새벽장은 좀 특별해요. 귀한 먹거리부터 급한 생필품까지 새벽에 다 공수해준다죠. 새벽에 구하기 힘든 걸 구할 수 있게. 이게 쓱쓱권에서 사는 든든함이죠. ssg.com. 네, 이거 보시면 실제 마켓컬리를 처음 썼을 때는 되게 편리함을 느꼈었지만 야채 요만큼 샀는데 박스가 너무 과대 포장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합의를 따른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다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양이 많아지면서 이 과대 포장이라든가 환경을 해치는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잡아서 신세이가 ssg.com 쓱배송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를 해서 새벽 배송을 쫓아가면서
차별화가 동질화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이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마트로 분류되어 있는 롯데라든가 이런 곳들은 유통산업 발전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별도 자회사나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결국 기업이 갈 수 있는 방향성은 전통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상품이든 서비스든 우리가 규모의 경제 혹은 경험 곡선을 활용해서 원가 우위로 가는 게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 감성적 요인으로 차별을 해서 조금 더 고가로 포징되는 차별화가 두 번째 전략이었고, 세 번째는 이 비어있는 틈새를 공략하는 집중화 전략이 전통적으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접근했던 비즈니스 모델 접근 방법이었는데요. 섹세권 새벽잠.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실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제품입니다. 제품이 중요한 거고,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들은 이런 마케팅 포인트 관점으로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에서 물론 많이 쓰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품과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 거고요. 실제 이런 것들을 그냥 마케팅 도구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최초에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탐수슈즈가 대표적인 거예요. 원펀 마케팅으로 해서 상당히 크게 이슈화됐고, 뭐 기업이 영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 영업했으면 오래 한 건데요. 탐수슈즈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빛을 발했고요. 결국 이제 기업이 좀 어려운 위기에 좀 처했었는데, 그때 이 탐수슈즈 창업자였던 이 블레이크 마이코스키가 정작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의 절반은 사모펀드에 팔았고, 회사는 어려운데 본인은 전 세계 다니면서 고액의 강연료를 받으면서 본인은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마케팅 이슈로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 정도 생각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포장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 그래야 된다는 걸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이 관점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한번 잠깐 보도록 할 건데, 앞에 얘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은 원가 우위 차별화 집중화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기존에 우리가 접근해보지 못했던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언제냐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서부터 인터넷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태동을 하면서 원가 우위와 차별화, 집중화로 비즈니스 모델이 설명되지 않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사례로 얘기해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이에요.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실제 네이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네이버에 돈을 지불하지 않죠. 그냥 정보를 이용하는데, 네이버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네이버 플랫폼에 안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다가 광고를 갖다 돈을 벌고 있는 거라고요.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이런 형태로 들어가 보면 과거 아까 얘기했던 원가 우위나 차별화나 집중화로 무엇인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컨텐츠도 본인들이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블로그 개인 계정을 만들어 놓고 개인들이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과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싸게 만들거나 비싸게 만들어 차별화시키거나 틈새를 공략하는 게 무엇인가 좀 설명이 안 되는 요인들이 2000년대 초반서부터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인터넷 비즈니스가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일상적으로 썼던 용어들인데요. 이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어떤 것을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친한 친구가 있어요. 자, 제가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아이템을 한번 창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너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 라고 연락을 해서 둘이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친구로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맞은편에 친구가 앉아있다면 친구가 저한테 뭘 물어볼 거냐, 첫 번째.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데? 응? 무슨 일이 있어?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뭐 할 건데? 아이템을 얘기하겠죠? 아이템. 그리고 두 번째, 근데 그거 누가 사는데? 고객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왜 살까? 구매 가치라고 부르는데,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네 번째는, 근데 너 그거 해봤어? 할 줄 알아? 경험은 있어? 누가 주변 도와줄 사람이 있어? 이런 나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근데 그거 시장이 너무 작지 않나? 계속해서 이게 커질 수 있나?
이런 시장성과 성장성도 얘기를 해볼 거고, 궁극적으로 그거에서 돈을 언제나 벌 수 있는데,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디어부터 좀 얘기해 드려 볼 거예요. 다들 아이디어는 갖고 있죠? 창업을 하려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은 대부분 놓고 보면 우리가 던지는 아이디어들은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 혹은 해결해도 시장이 너무 작은 문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의 질도 낮고 우리가 제시하는 솔루션의 질도 낮은 거죠. 그게 특정 한두 명에겐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비즈니스로 확장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본인이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팀을 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넣어서 실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어떤 수익을 가져줘야 되는 이런 비즈니스가 된다면, 이왕이면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솔루션도 실제 고객의 문제 중에 정말 매력적인 형태로 풀어줘야 그 사람들이 이걸 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아이디어의 문제의 질과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사실 문제의 질도 낮고 솔루션의 질도 낮는 이런 형태를 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 가치 있는 아이디어인데, 요 관점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 요 얘기를 좀 잠깐 해드려 보면요. 앞에 얘기했던 문제의 질이 낮은 상태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에서 좋은 솔루션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문제의 질이라면 이런 겁니다. 비타민적인 게 있고요. 아스피린적인 게 있습니다. 고객이 느끼는 문제에는요. 비타민적인 게 있고 아스피린적인 게 있는데, 우리가 고객한테 제시하는 문제는, 비타민은 물론 뭐 질병 있는 분들 제외하고요.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면 비타민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비타민 안 먹는다고 큰 문제 없잖아요. 근데 아스피린은 안 먹으면 아프잖아요. 고객의 문제라는 게 무엇이냐면, 고객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게 문제의 질이라는 의미입니다. 고객이 저 그거 안 해줘도 지금 안 불편한데요? 라는 문제를 굳이 해결하려고 드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문제의 질에서. 그래서 고객이 정말 지금 불편함 느끼지 않는 문제의 질이 낮은 것을 우리가 아무리 높은 기술로 해결한다고 해도 실제 이게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의 질을 높인 후에, 정말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찾은 후에 실제 우리의 솔루션을 제시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객을 페르소나로 그려보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이런 걸 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까? 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 말고요. 정말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문제를 규정해보기 위해서 우리 고객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심리학이 썼던 인격에 가면 페르소나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이제 광고 쪽에서 많이 썼던 기법인데, 우리 고객을 딱 찍어서 그리는 거죠.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폭넓게 가정하지 마시고, 캠핑을 좋아하는 20, 30대 젊은 남성,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20살과 39이 같냐? 나이가 20살 차이가 나는데 다르죠. 그래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문제의 질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페르소나 딱 찍어서 그려보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캠핑카 국내 제조하는 회사에서 캠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앱을 만든 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업의 양해를 구하고 잠깐 넣어놓은 건데, 그 기업에서 실제 같이 워크숍에서 도출했던 페르소나 집단이 여러 대 있었는데,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캠핑카 혹은 캠핑 앱을 이용하는 사람은 서울에 사는 32세 김성민 씨라고 정의를 했고, 현재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고객이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본 거고요. 실제 저희가 1차적으로 가설을 세운 거고요. 고객 인터뷰를 해서 실제 페르소나를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페르소나를 검증해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가치가 있는지,
혹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좀 탐색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관점에서 놓고 보면 실제 제시하는 아이디어가 문제의 질이 높은 거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본인이 페르소나다. 내가 페르소나를 그렸는데 내가 불편해서 만들었어. 이런 아이템들은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 고객이고 내가 느끼는 문제가 고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필요한 솔루션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까 페르소나가 나일 경우에죠. 그런데 내가 아니어도 주변에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가족이 불편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 젓가락 못하면 만드는 그런 것들도 가족이 만든 거죠. 우리 조카가 젓가락질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젓가락질을 잘할 수 있게 고민하다가 만든 그런 여러 가지 놓고 보면 뭐 지금은 약간 어려워지긴 했지만 뭐 환경 스팀 청소기 같은 경우도 주부가 주부의 시각으로 청소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본인이 페르소나거나 본인의 주변에 있으면 성공 확률이 아이템의 솔루션, 문제질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 얘기했던 이 제3자, 나도 아니고 내 주변에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그냥 적용해볼까? 라고 접근하는 제3자의 접근 방법은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실제 이걸 쓰는 사람들을 감안하지 않고 공급자 중심으로 좀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실패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객을 만나지 못하면 저는 나오는 결과물이 집에 쓰는 텔레비전 리모컨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저와 같은 고객일 수 있는데요. 저는 TV 리모컨은 전원, 볼륨, 채널, 음소거 저는 이 정도 기능밖에 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은 기능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가만히 놓고 보면, 그러니까 세분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저와 같은 고객은 불필요한 기능 다 빼고 사실 필요 기능만 넣고 가격을 더 다운시켜주면 저는 훨씬 더 좋겠는데 자꾸 무엇인가 필요한 기능을 닥치닥치 붙여놓고 가격을 자꾸 높이니까 저와 같은 고객이 약간 불만이 있는 거죠. 자, 문제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실제 본인이 페르소나이거나 주변에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페르소나를 그려놓고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 형태들로 문제의 질을 높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고객을 페르소나 정해놨다면 이 고객을 만나서 페르소나를 이제 우리의 가설을 한번 검증을 해보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가설만 세워도 1차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전형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갖고 왔어요. 여행정보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기에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우리 플랫폼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에 와서 정보를 얻고 여행을 간 다음에 갔다 왔던 사람들 사실 또 컨텐츠를 올려주면 결국 우리는 여행 컨텐츠가 늘어날 거고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광고를 붙여서 돈을 벌겠다. 가장 전형적으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기본 가설은 이런 겁니다. 콘텐츠를 수집 제작해서 배포를 하면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로부터 트래픽이 발생하고 이후 트래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의 가설이죠. 밑에 이제 그것을 시각화시킨 거고요. 이것을 앞에 실제 페르소나를 만났다면 내가 페르소나면 내가 대답해보면 되는 거고요. 내가 페르소나가 아닐 경우에는 그 고객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실제 가설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고객에게 여행 일정을 쉽고 편리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정을 만들고 공유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가설이었는데 실제 페르소나 고객을 만나서 이것을 검증해보면요. 아무리 쉽고 편리한 서비스라고 해도 고객은 학습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여행 일정을 사실 1에서 100까지 다 공개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100% 정보가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 가설은 일단 안 맞고요. 두 번째,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은 우리 서비스에 접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여행 일정을 참고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결국 여행 일정을 참고를 할 수 있지만 여행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죠. 2시에서 4시 계획했는데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지에서 뭔가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기상적인 문제로 혹은 교통적인 문제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일정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일정을 다시 와서 바꿔주진 않겠죠. 그래서 계획 단계 일정인 거지 실제 그 여행했던 전체 일정의 컨텐츠를 남겨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가설도 이제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후기를 올린다면 자기 블로그나 자기 페이스북, 자기 유튜브에 올리지 이 플랫폼에서 도움을 받긴 했지만 내가 저희 가서 꼭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가설은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가설 1번과 2번이 틀리면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광고 모델도 성립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객을 페르소나로 결정해 놓고 우리의 가설을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인터뷰만으로 해도 우리가 비즈니스에 들어갈지 말지를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물론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 우리가 뭐 여행적이었지만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비용이 같이 증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변동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행 비즈니스, 그러니까 O2O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여행 정보도 올리고 여행 정보 예약한 사람이 근처에 식당도 예약하고 근처에 있는 관광지도 예약해서 우리는 이들에게 쿠폰도 주고 해서 전체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O2O 비즈니스인데, 그런데 이런 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플랫폼에 협력하시는 식당, 오프라인 식당이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수료를 나눠 가져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매장이랑 계약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걸 뭐 디지털로 자동화할 수 있다고 그냥 전제하겠습니다. 요즘 뭐 손쉽게 계약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계약을 쉽게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 식당에 대한 정보를 찍어서 올려줘야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올려줄 수도 있지만 이 사진이나 컨텐츠가 어떤 고객의 구매 전환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관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프라인의 식당이나 주변의 편의 시설들, 그 다음에 관광지들에 대한 것들이 입점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같이 관여해서 가서 사진도 찍고 뭔가 협의도 해야 되는 형태들로 비용이 같이 증가해버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비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까지가 가지 않으면 이 실제 변동비가 많은 부분에서는 아주 많이 해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초기에는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예산이 있냐, 돈이 있냐에 대한 문제가 따라오고요. 우리 앱 같은 것들은 많이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뭐 초기에 카카오톡 생각해 보면 쉽지만 카카오톡을 나랑 내 친구만 썼을 때는 사실 큰 가치는 없어요. 둘만의 뭔가 그냥 그 연락을 쓰는 장치죠. 근데 카카오톡이 가치가 있는 것은 카카오톡을 두면 전 국민 모두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가치가 있는 거죠. 기업도 카카오톡을 하면 모든 고객 CS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디지털화된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디지털화된 것들은 많이 써야 사실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IoT도 마찬가지죠. 많이 써야 정보를 모을 수 있고 그 정보가 모아져야 거기서 무엇인가 개인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정보도 얼마 없는데 여기서 맞춤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IT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네트워크 효과를 좀 어떻게 달성할 건지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우리 아이템적인 부분을 봤고 두 번째 고객 얘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짜리 커피가 더 마음에 들어요. 2,000원짜리는 신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은데요. 4,000원짜리는 그 커피 향 자체에서 나는 그 원두 향이 좀 더 깊게 난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의 커피 선택도 이렇지 않았나요? 커피도 스마트 초이스 하세요. 맥도날드 맥카페. 동일한 커피였습니다. 네. 4,000원짜리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향이 좀 더 진하고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이 커피는 자꾸 손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당신의 커피 선택도 이렇지 않았나요? 커피도 스마트 초이스 하세요. 맥도날드 맥카페. 사실은요, 이런 커피였어요. 아, 그래요? 아. 4,000원짜리
차이가 제가 먹기에는 조금 더 편한 것 같거든요. 부드럽거나 향이 오래 가고 제가 맛에 좀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쓴맛이 조금 덜해서 제가 보통 시럽이나 설탕을 안 섞어도 먹어도 될 만큼 딱 알맞은 맛이. 당신의 커피 선택도 이렇지 않았나요? 커피도 스마트 초이스 하세요. 맥도날드 맥카페. 동일한 커피였어요. 네, 뭐 다소 의도된 영상이긴 하지만 지금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이 영상은 스타벅스를 겨냥해서 맥도날드, 그러니까 맥카페가 만든 영상이었는데요. 누가 고객이냐는 거예요. 고객. 스타벅스의 고객은 누굴까요? 스타벅스. 지금 뭐 10대부터 60대까지 전 국민이 다 가는 장소이긴 한데, 스타벅스는 외부 뭐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스타벅스에서 출시되는 제품을 보면, 음료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고객이 보입니다. 스타벅스의 메인 타겟은 20, 30대 여성이에요. 그런데 거기 50대 남성도 오죠. 와서 커피 시키니까 파는 거지, 스타벅스는 50대 남성을 위한 음료를 출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스타벅스가 우리 고객이 50대가 늘어나니까 50대 남성 음료 하나 출시해 줄까? 라고 하는 순간 스타벅스의 브랜드 가치는 다 희석됩니다. 그래서 주고객이 오지 않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모두에게 팔 수 있지만 고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 감성을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팔 수 있다는 게 가장 위험한 거다. 누구한테 팔 건지를 고객을 정확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관점에서 고객 얘기를 좀 잠깐 드려보면요. 고객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고객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씁니다. 고객이 누구예요? 라는 얘기 많이 쓰는데, 고객은 유저와 커스터머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유저와 커스터머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서 내가 쓰면 유저이면서, 그러니까 구매자이면서 사용자이기도 하죠. 일치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B2B가 대표적인 거죠. B2B는 이 밸류체인 뿐만 아니라 영향력자가 다양하잖아요. 현장에 쓰는 사람이 있고, 위에 부장님이 있고, 구매팀이 있고, 최고 의사결정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의사결정해야 되는 단계가 B2B는 좀 다양해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과 실제 돈 되는 사람이 다르죠. B2C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쓰는 기저귀. 쓰는 건 아이들이 쓰지만 구매는 엄마 아빠가 하잖아요. 누가 고객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유저가 아니라요, 커스터머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단에서는. 입소문이라는 것은 결국 사용자한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용자 단을 처음 고민하는 것은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 단이 아니라 R&D나 제조 단에서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사용자 품질은 제조에서 나오는, 사용 품질은 우리 제품의 본연의 기능에서 보통 나올 수 있기 때문에 R&D나 생산, 제조 단계에서 사용자 품질을 좀 더 많이 고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비즈니스 모델 단에서는 유저보다는 돈을 내는 사람이 중요한 거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치되면 쉽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유저와 커스터머, 유저는 실제 사용자, 커스터머는 돈을 내는 사람들, 다를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서비스가 어떻게 기획되는지 사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페르소나를 먼저 결정하시고요. 우리 가설을 검증해야 되니까 이 페르소나와 유사한 집단을, 커스터머 그룹을 만드시면 이게 세그멘테이드, 우리 마케팅의 세계는 시장을 세분화해서 우리가 타겟팅한 고객이 되는 거죠. 이 특정 시장 중심으로 검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고객을 검증할 때는 페르소나를 놓고 실제 이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집단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시장성과 성장성,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검증을 해보셔야 되겠죠. 페르소나가 정말 매력적인데 그 사람이 전국에 다 해도 10,000명밖에 안 돼. 이러면 사실 시장성과 성장성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가기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르소나라는 아주 작은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가설을 검증하시고, 실제 이게 비즈니스 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볼 것은 페르소나와 유사한 커스터머 그룹 집단이 얼마나 되는지 시장성과 성장성을 좀 검증해 보셔야 되는데요. 특정 그룹 단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많이 아는 오늘의 집 사례를 일부러 넣어봤어요. 인테리어 관련된 지금 뭐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죠. 뭐 유니콘 기업 반열에 지금 올라가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자,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의 집은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무엇을 해도 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초기로 가보자고요. 초기에서 시작하는 우리 지금 스타트업 하시는데 초기에 신규 비즈니스라는 그 단계로 가볼게요. 자,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집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수익 모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가설을 세워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집에서 인테리어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인테리어 관련된 것들을 정보도 얻고 필요하면 링크를 타고 우리 오늘의 집이 아니라 실제 그 회사로 링크를 넘겨줘서 구매까지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줘. 그럼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버냐 라고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플랫폼에서 사용자를 모아놓고 거기에 인테리어 업체에게 광고를 유치해서 돈을 벌 거야. 자, 기승전 광고가 되는 거겠죠? 기승전 광고라고 놓고 보면 그러면 유저와 커스터머는 누가 되는 걸까요? 유저는 오늘의 집을 쓸 때 쓰는 사람, 이게 유저가 될 거고요. 돈을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광고주겠죠? 가구회사. 그러면 가구회사 입장에서 오늘의 집에 광고를 준다고 하면 왜 주는 걸까요? 줘야 되는 이유. 핵심은 우리가 목표로 한 고객 집단이 있느냐에 대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한샘이라는 회사가 오늘의 집에 광고를 붙이려고 하는데 오늘의 집 사용자가 다 10대야. 그러면 한샘이 광고비를 줄까요? 주지 않겠죠. 무슨 얘기냐면 실제 유저는 일반 사용자지만 돈을 내는 사람은 가구회사라고요. 그러면 오늘의 집에 광고를 붙이기 위해서는 광고주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집단을 모으는 게 서비스 기획입니다. 우리 서비스는 사실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고객 집단을 정해야겠죠? 오늘의 집을 많이 이용하는 20에서 30대 여성들 그리고 그 가구의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좀 바뀌는 시기가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취업을 해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원룸에서 투룸을 가거나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낳거나 이렇게 가구 구조에 변화가 생겼을 때 인테리어가 많이 이제 접근이 되니까 그러면 그 사용자를 모을 수 있는 컨텐츠 중심으로 만들어내야 실제 한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타겟팅하는 35세의 주부층이 저기 있네? 그럼 우리가 광고해야지 라고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저는 일반 사용자고 커스터머 돈을 내는 사람 광고주라고 하면 광고주 입장에서 매력적인 고객 집단을 모아놔야 광고가 성사가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 광고 집단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집단을 모을 수 있는 페르소나 중심의 컨텐츠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오늘의 집이 실제 비즈니스로 넘어갈 수 있겠죠? 한번 다른 관점 보겠습니다. 우리는 광고를 붙일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의 집 초창기로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집에서 사람들이 인테리어 정보를 보고 클릭해서 오늘의 집에서 바로 구매까지 할 거야. 기승전 커머스가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놓고 보면. 그러면 오늘의 집의 핵심 뭐가 될까요? 오늘의 집의 핵심은 우리 플랫폼에 와서 구매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집의 핵심은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티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룹화해서 할 수 있도록 실제 오늘의 집에 오면 온라인 집들을 해요. 온라인 집들을 하고 오늘의 집에 활동한 정도에 따라서 레벨이 다르죠.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실제 커머스로 성공한 사람을 들여다보면요. 오늘의 집도 그렇고요. 무신사도 그렇고 커뮤니티 기능이 핵심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저와 커스터머, 사용자와 구매자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기승전 광고로 갔을 경우, 기승전 커머스로 갔을 경우에 서비스 기획이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수익 모델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활동이 바뀐다는 것을 일단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요 관점에서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고객 얘기를 해드렸고, 세 번째 그럼 그들이 왜 사느냐, 구매 가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통 감성적인 요인을 많이 구매하거든요. B2C에서는 장미꽃 한 송이 1,000원입니다. 논리적으로 파는 거고요. 사랑 한 송이 1,000원입니다. 감성적으로 파는 거죠. B2C에서는 이런 감성적인 요인이 훨씬 더 잘 먹힙니다. 기능적인 품질이 아니라 감성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고객의 구매 가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B2C에서는 기능적인 거 말고 약간 위에 정서적 가치를 많이 포지셔닝해서 건드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B2B, 기업에 납품하는 것들, 그리고 정부에 조달하는 B2G 같은 것들은 높은 기술력, 낮은 원가, 업계 표준, 유사 실적,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B2B나 B2G는 의사결정하는 체계가 다양해요. 실제 사용자 구매하지 않는다고요? 구매팀을 거쳐야 되고 최종 의사결정자가 따로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가치에 따라서 기본적인 요건을 맞추되 각각이 좀 바라보는 지점이 B2B보다는 훨씬 더 좀 복잡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2B 핵심은 높은 기술력, 낮은 원가, 업계 표준, 유사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구매 가치가 될 수 있고요. 그 시장을 이제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시장성과 성장성을 보셔야 되겠죠. 페르소나를 보고 페르소나 유사한 커스터머 그룹을 만들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를 봐야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있는 시장, 존재하는 시장은 검색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도 좋고, 아니면 뭐 국가통계 포털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문 볼 수 있는 RISS, 그리고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정말 많이 있어요. 여기 가서 실제 있는 시장은 검증을 하시면 시장 사이즈를 찾을 수 있고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이런 건 과거에 유사한 게 찾기는 했는데 딱 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런 거 시장 사이즈를 어떻게 추정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탐샘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 이제 페르미 추정이라 부릅니다. 수학자 페르미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결정하는 건데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찾아볼 때 하는 건데요. 이분이 수학자의 부분이에요.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전체 반려견 시장 900만 이란 데이터가 있죠. 근데 이건 전체를 갖고 내 걸 해석하는 치명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900만 안에 도마뱀도 있고 고양이도 있으니까 이것을 7대3으로 하면 강아지 630만 안에 모든 강아지가 집 안에서 크는 건 아니니까요. 밖에서 크는 강아지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6대4로 하면 378만이 집 안에서 크고요. 그리고 이런 IoT 장난감을 만들었다면 가족이 여럿 있거나 혹은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운 강아지는 집안 이런 거 사주지 않겠죠. 한 마리만 있는 가구 추정하면 226만, 이 안에서 이 가격이 한 15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매년 살 수는 없죠. 그래서 교체 주기를 한 2년 정도 놓고 보면 1년에 113만 정도가 되고요. 이 안에서 모두가 또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좀 더 기계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한 5%만 추정하면 이런 IoT 장난감의 시장은 5.6만. 이것을 우리가 마케팅 열심히 해서 1차 년도에 시장 점유율 3% 먹는다고 가정하면 이 회사 매출액은 2억 5,400이고요. 계산 안 해봐도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페르미 추정, 탐샘솜이라고 하는데, 탐샘솜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데이터가 없어요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전체 시장을 갖고 쪼개서 내려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익 모델입니다. 어떻게 돈을 만들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비즈니스가 태동하면서 비즈니스가 상당히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가 우위나 차별화, 집중화, 이게 뭔가 안 맞는다고요? 상당히 좀 복잡한 줄을 갖고 있는데, 생각해 보실 것은 서비스 모델과 수익 모델이 다를 수도 있다. 이걸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좋은 숙박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최초에는요, 야놀자에서 사람들 숙박하는 데이터를 보면서 본인들의 실제 호텔이라든가 매물이 나오면 그 호텔을 똑같이 리모델링 시켜놓고 거기다가 야놀자에서 밀어주기 쿠폰을 줘서 그 건물을 잘 되게 만든 다음에 건물을 통으로 팔아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숙박 중개였지만 숙박 중개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로 돈을 버는 거라고요. 서비스와 수익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인터넷 가보면 양말 같은 곳들을 보면 양말 10컬레에 9,900원인데 택배비 2,500원이 별도예요. 이런 거 보면
품질이 좋은 양말인데 얘들은 어떻게 벌까라고 생각하지만 양말은 그냥 원가로 주는 거고요. 이들에게 택배비 2,500원을 받아서 실제 고객한테 2,500원 받지만 이게 부피나 무게가 크지 않기 때문에 택배에서 한 1,300원, 1,500원 정도 받아서 실제 물류로 돈을 버는 겁니다. 뒷단에서 서비스와 수익 모델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 IoT 비즈니스가 많이 나오면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여러 가지 가치 제한을 해서 실제 앞단에서는 공짜로 주고 데이터를 모아서 뒷단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들이 상당히 많은 형태들로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경쟁할 거냐,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는 방식이겠죠. 최근에는 제품과 서비스를 달리하거나 아니면 생산 방식을 달리하거나 유통하는 방식을 달리하거나 직접 거래하는 것들 있죠. 그리고 판매하는 방식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파트너를 달리하는 형태들로 경쟁하는 방법들로 여러 가지 좀 세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돈을 벌려면 얼마에 팔 건지 가격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가격이 이 생각보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가격을 하시려면 우리가 우동 한 그릇 5천 생각하지만 여기 이렇게나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원가 추정이 좀 돼야 되고, 원가에 기반해서 우리가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판매 관리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가격을 쭉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은 고정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있고 변동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정비는 사무실 월세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얘기고, 변동비는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가치 증가하는 이런 것들이 변동비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을 좀 책정하려면 이거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쭉 최종적으로 감안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좀 구조를 좀 짜보는 건데요. 우리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뭐 100% 저는 신뢰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는 가치가 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 블록을 보면 좌측은 어떻게 만들 것이어야 되는 얘기고 우측은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밑에 비용 구조와 수익 구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기존 기업을 좀 그렸을 때 좀 적합하게 될 수 있고요. 저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구조인데, 린 캠퍼스 구조. 그러니까 그 고객의 문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현재. 그러니까 실행이 아니라 이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의 문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형태들. 아까 나인블록 가보면 여기는 실행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행 중심 말고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고객의 문제가 뭐가 있고 우리가 타겟되는 고객, 그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고 우리의 솔루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채널, 경쟁 우위, 비용 구조, 수익 채널 핵심 지표,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을 구조화하는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례는 에어비앤비로 일단 하나 제시를 해드려 봤고요. 에어비앤비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체가 셋이죠. 어떤 호스트가 있고 게스트가 있고 그리고 모두 다 해당할 수 있는 이런 주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 관점에서 좀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테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아이디어를 검증해 보고 실제 이게 사업 계획서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진입을 하려면 좀 더 디테일한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접근해서 좀 작성을 해 보시면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만남 주선 앱을 할 수 있는 사례로 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전통적인 경쟁 전략서부터 들어와서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각자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좀 고민하고 있으실 건데요. 네. 고민하는 것들, 아까 아이템을 조금 더 비즈니스 모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